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는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N번방 방지법과 고용보험 확대 법안 등 처리할 법안은 계속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산업의 중요성이 높아진 가운데 민주당이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예산 지원과 규제 완화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가 오늘 회동을 갖고 양당이 조속히 합당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른 시일 안에 합당 논의기구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한겨레신문 성한용 선임기자와 TV조선 최병욱 해설위원이 함께하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 기자. 그 첫 시간인 오늘은 21대 국회 원구성과 통합당과 한국당의 합당을 둘러싼 여야의 움직임을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5월 14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 또 미래통합당의 주호영 두 신임 원내대표가 오늘 첫 회동을 가졌습니다. 오는 20일에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도 시급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김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립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첫 회동에서 20일 하루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이 처리될 예정인데 예술인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저소득층에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까지 구직촉진수당을 주는 구직촉진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등 부가통신 사업자에게 성폭력 범죄 관련 불법 촬영물의 유통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비롯한 이른바 N번방 재발방지법도 처리될 예정입니다. 여야가 20대 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했던 과거사법은 정부의 배보상 의무화 규정을 빼고 처리될 전망입니다. 여야는 원내수석부 대표 간 협의를 통해 처리할 법안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회동은 어제 열릴 예정이었지만 주 원내대표가 지난 주말 부친상을 당하고 업무에 막 복귀한 터라 오늘로 연기됐습니다. 원내대표 선출 이후 처음 공식적인 자리를 가진 여야 원내대표는 1년간 원내를 주도해 나가야 하는 파트너로서 서로 덕담을 주고받으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협치를 약속했습니다. 또 앞으로 닥칠 경제적인 어려움도 매우 클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위기도 잘 극복하고 또 일자리도 잘 지켜내야 합니다. 정부 여당이 주도를 하면 저희들도 적극 도와서 이 공단에 가까운 위기를 극복하는 데 같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쫓기듯 급하게 일을 처리하다 보면 졸속이 될 수 있다며 급하더라도 천천히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3차 추경안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3차 추경안과 다음 달 8일이 법정 시한인 21대 국회 원구성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는데 여야 원내대표는 조만간 만찬 회동을 갖고 이 문제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비대면 언택트 산업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정책 지원과 규제 완화를 위한 입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양윤성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언택트 산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삶의 형태는 물론 산업과 경제 구조를 빠르게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언택트 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입법 논의 시작 단계라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오진 않았지만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21대 국회가 본격 가동되기 전에 입법 준비를 마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책적인 지원, 재정 행정적인 지원,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이 모두 필요할 것이고 그것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노력이 또한 수반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계에선 원격 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과 의무 휴업일에도 대형마트가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을 국회가 법 개정으로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신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 체계를 금지 행위만 정해놓아 규제를 완화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적극 지원에 나섰습니다.
우선 언택트 산업 지원 방안으로 공공부문 클라우드 도입 제도 개선과 보안 기술 지원 등을 약속한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언택트 산업의 이익을 어떻게 공유하고 고통을 분담할지도 논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개원 3개월 후인 8월 말을 입법 완료 시점으로 구체적인 시간표를 제시하면서 언택트 산업 지원을 위한 국회 차원의 논의도 급물살에 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방송 양윤선입니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조속히 합당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와 원유철 한국당 대표 간 회동에서 조속한 합당 쪽으로 가닥이 잡혔는데 구체적인 합당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임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한국당 원유철 대표가 만나 합당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른 시일 안에 합당 논의기구를 구성해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조속한 합당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양당 대표는 이를 위해서 합당 논의기구를 구성해서 조속하게 논의를 마무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원 대표는 그러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폐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있는 한 비례정당은 또 만들어진다며 여당이 연비제 폐지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20대 국회에서 폐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폐해를 지난 4.13 총선을 통해서 확인한 만큼 20대 국회 회기 내에 폐지시켜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합의하고 공동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회동에서도 합당의 구체적인 시기는 빠졌습니다. 원 대표는 21대 국회가 시작되기 전 합당하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조속히 합당하겠다는 대답만 되풀이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미래형제정당이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조속한 시일 내에 합당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21대 국회 한국당의 의석수는 19석이어서 무소속 당선인이 입당하거나 국민의당과 연대하면 교섭단체 지위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국당이 개원 이전에 통합당과 합당하지 않으면 독립정당으로 활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국회방송 임채원입니다. 네, 이슈 분석 오늘은 홍혜진, 오늘은 임채원 기자가 아니고 한 기자 나오셨네요. 기자. 네, 두 분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여야의 원내 지도부가 국회에서 첫 상견례 20대 국회 마지막 이제 본회의 일정과 처리 안건들을 논의했는데요. 일정들이 마무리되면 이 두 사람 앞에 중요한 또 협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21대 국회 상임위 배분인데요. 홍혜진 기자, 벌써부터 여야의 서로 기싸움이 시작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른바 알짜배기 상임위를 가져가기 위한 여야의 신경전이 시작이 된 건데요. 이 국민적 관심은 높지는 않지만 각 소관부처의 예산이나 관련 법안들을 심사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일해야 하는 곳 바로 상임위입니다. 현재 국회엔 18개의 상임위가 있는데요. 이 가운데 21대 국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곳이 바로 법사위입니다.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이 본회의에 회부되기 전에 거쳐야 하는 곳 바로 법사위죠. 네. 이 때문에 여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견제하기 위해 보통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데요. 하지만 체계 자구심사를 이유로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일이 빈번해지자 민주당이 이번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겁니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원구성 협상 시작도 전에 법사위원장을 요구했고요. 체계 자구심사권도 폐지하겠다고 나서면서 이 법사위에 더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의 발언을 먼저 들어보시죠. 체계 자꾸 심사를 정상적으로 했으면 괜찮은데 그걸 핑계로 다른 악용의 수단 악용했기 때문에. 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 요구에 대해 이 협상의 전체적인 틀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체계 자구심사권 폐지 주장에 대해선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수단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완전 폐기는 위험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1년에 위헌 법률이 10건 넘게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체계 자구 심사 기능까지 또 없앤다. 그는 대단히 위험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네, 한도영 기자, 법사위 말고 여야가 또 욕심을 내는 상임위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그때그때 현안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이제 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이제 어필할 수 있는 게 바로 예산입니다. 그래서 예산안 처리 후에는 자신이 어떤 예산을 끌어왔는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기도 하고요. 또 예산을 이제 나눌 때에는 서로 자기 지역구 챙기기에 여념이 없거나 아니면 반대로 서로 눈 감아주는 모습을 우리가 목격하곤 합니다. 그만큼 인기 있는 상임위 중 하나가 바로 예결위입니다. 예결위요. 예. 네, 예결위는 많은 의원들이 욕심을 내는데요. 예결위원장은 보통 야당이 맡습니다. 대신 나라 재정을 운영하는 이 기재위는 여당 몫이 됩니다. 또 이 밖에 SOC 사업 등 지역 개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토위나 산자위 등도 인기 있는 상임위로 꼽힙니다. 물론 이 상임위원장 배분은 관례에 따르기 때문에 협상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또 상임위원장 수는 정당의 의석수에 따라 배분되는데요. 21대 국회는 민주당이 177석, 또 통합당과 한국당이 이제 합당을 하면 103석이 되고 18개 이제 상임위 중 이제 민주당이 11개에서 12개, 또 통합당이 6개에서 7개 정도를 이제 가져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원구성 협상은 언제 시작이 되는 겁니까? 네, 국회가 개원을 하면 이제 공식 협상이 시작이 될 텐데요. 네, 국회법에 따르면은 국회가 개원한 후 10일 이내에 원구성이 완료돼야 합니다. 하지만 이 법이 지켜진 적은 거의 없습니다. 네, 평균 40일 가까이 소요가 됐는데요. 매번 반복되는 원구성 지연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권한이 막강하거나 또 예산 관련 상임위는 여야 모두 양보하기가 어려워서 이번 협상에도 이 진통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한도영 기자, 지금 여당에서 3차 추경을 아주 강조를 하고 있는데 원구성 못지않게 지금 3차 추경 관련 민주당은 아주 적극적인데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네, 지금 민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 지금 연일 이 3차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이 위기 극복 대책에는 이 속도와 타이밍의 생명이라고 강조하면서 이 원구성을 마치는 즉시 3차 추경 심사에 돌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김태년 원내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21대 국회를 제때 열어서 3차 추경 심사 등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논의를 즉시 시작해야 합니다. 네, 지난 3월, 4월에 통과된 1차, 2차 추경이 각각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긴급 대응, 또 전 국민에 대한 긴급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경이었다면 이번 3차 추경은 위축된 경제에 활력을 넣고 또 고용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추경으로 이 규모는 대략 30조 원으로 예상됩니다. 1, 2차보다 엄청 크네요, 그러니까 규모가. 네, 그렇습니다. 네, 김 원내대표는 일찌감치 예결위 간사를 내정하고 또 추경 편성 관련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원구성 협상이 제대로 시작되기도 전에 이 예결위 간사를 내정했다는 것은 그만큼 3차 추경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고 읽을 수 있는 대목인데요. 이 내정된 예결위 간사는 삼선의 박홍근 의원입니다. 2016년과 2018년 두 차례 국회 예결위 예산조정 소위 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유일한 경험이고요. 네. 또 박 의원은 이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추경이 편성되도록 이 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홍혜진 기자, 이에 대해서 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코로나19로 엄중한 상황인 건 분명하지만 자신들은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이 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서 일단 3차 추경이 왜 필요한지 또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조목조목 살펴보겠다고 그런 뒤에 판단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주 원내대표의 발언을 들어보시죠. 어려울 때일수록 신속한 조처가 필요하다고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또 신속에 쫓겨서 너무 급하게 하다 보면 졸속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민주당은 빠르게 이제 원구성하자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요. 예, 그런 상황인데 원구성을 빨리 해야 추경도 빨리 할 수 그렇죠. 있는데 잘 진행이 될까요? 글쎄요,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통합당이 원구성 협상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추경안을 활용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그래요? 네, 바로 통합당이 원구성과 추경안 협상을 동시에 진행하는 겁니다. 원구성과 달리 추경은 법적 처리 시한이 정해져 있지가 않죠. 그래서 추경안 처리가 다급한 건 바로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바로 통합당이 역이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네, 이슈 분석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21대 당선인을 만나보는 시간. 오늘은 중북 제천 단양을 지역구로 둔 사전 5기의 주인공 미래통합당의 엄태영 당선인입니다. 박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번의 도전 끝에 21대 국회에 입성한 미래통합당 엄태영 당선인.
지난 1991년 33살 충북 최연소 시원 당선으로 주목을 받은 엄 당선인은 이후 제천시장을 2번 연임하며 오랜 기간 지역 일꾼으로 일해왔습니다. 하지만 국회 금배지를 향한 도전엔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특히 2년 전 치러진 재선거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호삼 후보에게 아쉽게 패했지만 이번 리턴 매치 승부에선 10%포인트 차이로 여유 있게 승리했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바라는 지역민들의 그 엄중한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장 때 열정적으로 일했던 그때 그 열정 그대로 더 살려서 열심히 지역민들한테 보답해야겠다는. 지역 현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엄 당선인은 제천 단양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 단양 팔경과 청풍호를 활용해 국제적인 문화관광 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기업 유치를 통한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소상공인이 많고 또 인구 유출로 인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좋은 기업 유치해서 양질의 청년 일자리 만들겠다. 이게 저희 우선 가장 중요한 공약이었어요. 국회 방문길에 만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과의 인연도 남다릅니다. 과거 새로운 보수 정치를 표방한 모임 미래연대에서 함께 활동한 기억을 떠올리며 초선 의원으로서 각오도 새롭게 다졌습니다. 그러면서 길을 잃은 보수 야당을 바닥에서부터 혁신해 정권 재탈환에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수 정당으로서의 이미지를 새롭게 정립시켜 놓지 않으면은 2년 후에 또 대선에서 저희가 정권을 잡을 수 없겠죠. 충청의 민심이 중요한데 제가 충청인의 출신 의원으로서 잘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 길을 돌아온 엄태영 당선인. 국회 입성이 늦은 만큼 의정 활동은 더 압축적으로 펼치겠다는 각오입니다. 국회 방송 박지영입니다. 부친상을 치르고 당부에 복귀한 통합당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가 취임 후 처음으로 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예방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합리적인 만큼 의회주의가 더 발달된 21대 국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하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선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최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상생과 협치의 정신을 보여주면 통합당도 적극 호응하겠다면서 국회가 행정부에 대한 견제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당시 회계 투명성 의혹을 받고 있는 윤미향 당선인 문제를 놓고 여야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당선인 16명은 이번 논란은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을 빌미로 친일, 반인권, 반평화 세력이 역사의 진실을 바로 세우려는 운동을 폄하하는 공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윤 당선인이 위안부 할머니를 위한 기부금을 자신 명의 계좌로 모금했다고 지적하고 민주당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부정이 발견되면 강력한 징계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1대 국회가 시작되는 즉시 그린 뉴딜 기본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내건 그린 뉴딜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며 야당과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충격을 빚으로 버티는 위기 기업에 대한 지원도 서두르겠다며 135조 원 이상의 민생금융안전 패키지와 40조 원 이상의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현명 청와대 사회수석의 강연 중 원격 의료를 긍정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 정책으로 추진하거나 합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 부의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어제 당선인 혁신포럼 강연 중에 있었던 김 수석의 발언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진료를 실시해보니 긍정적인 점이 있었다는 정도의 발언이었다며 실제로 정부는 정책을 추진하지 않고 당과도 협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주민의 갑질로 경비원이 자살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범 여권이 21대 국회에서 보안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윤관석 정책위수석 부의장은 부당한 업무 지시를 금지하고 비인격적인 대우와 폭언, 폭행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주기적인 검사와 신고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21대 국회에서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이번 사건과 같은 갑질 폭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과 사용자의 폭행에 대한 가중처벌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래통합당 이준석 최고위원은 민경욱 의원이 제기한 4.15 총선 투표 조작 의혹에 대해서 당 지도부에서 근거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최고위원은 오늘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민 의원 개인 판단으로 투표 조작 의혹을 주장할 수는 있지만 당은 거기에 지원하거나 동조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민 의원이 사전투표용지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면서 본투표용지를 증거로 제시하는 등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하면 삭막한 느낌부터 떠올리는 분들 계실 텐데요. 사실 국회에는 140종, 18만 그루가 넘는 수많은 나무와 풀꽃이 가득합니다. 연간 60만 명의 국회 방문객과 일반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국회의 나무와 꽃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쓴 책이 나왔습니다. 강민지 기자가 소개합니다. 성큼 다가온 초여름, 시민들이 나무와 풀꽃을 구경합니다. 꽃과 나무마다 적힌 설명문도 눈에 띄는데요. 129명의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에 나오는 이 꽃들, 좀 특산식물을 기증을 해서 이게 꽃밭을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국회 안 나무들은 저마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국회 사랑제 마당에 있는 상수리 나무는 국회 터줏대감으로 가장 오래됐고, 금강소나무는 고성 주민들이 기증한 뒤 국회의 랜드마크가 됐습니다. 2007년도에 강원도 고성 군민들이 기증을 해서 겁니다. 30그루씩 이렇게 작은 숲을 이루어가지고 국회가 발전하고 그다음에 또 서로 국민이 화합하는 그런 의미를 국회는 나무들의 사연을 설명해주는 숲 해설 프로그램을 지난해 5월부터 시작했는데요. 좋은 반응에 힘입어 이번에 국회의 나무와 풀꽃을 이야기로 풀어낸 책을 펴냈습니다. 국회에서 자라고 있는 125종의 이야기와 현장 사진을 담았고 식물학적 설명보다 역사와 문화 위주로 소개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야기 중심, 우리 문화 속에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끄집어내서 쉽게 이렇게 이해를 쉽게 하도록. 국회 안을 4구역으로 나눠 상세한 나무 지도도 그려 넣었습니다. 이 책은 전자책으로도 만들어져 열린국회 정보, 국회 방문자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오늘의 정치 키워드 탑3 시간입니다. 5월 14일 정치면을 장식한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흔히들 사람과 사람의 호흡이 잘 맞고 어울릴 때 케미가 좋다라고 표현을 하죠. 오늘 첫 공식 회동을 가진 여야의 신임 원내대표, 원내를 이끌 두 사령탑의 호흡에 따라 21대 국회의 첫 분위기가 좌우되는 만큼 두 사람의 케미가 어떨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좋은 파트너를 만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의 동반자로서 늘 대화하고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21대 국회가 처음 시작하던 첫 해에 우리 존경하는 김태년 대표님을 모시고 같이 국회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정말 국민민복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도록 하십시다. 덕담으로 첫 만남을 시작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두 사람은 지난 2004년 17대 국회에 첫 입성한 금배지 동기입니다. 나이도 56세, 60세로 비슷하지만 출신과 정치 여정은 상당히 다른데요. 전남 순천 태생인 김 원내대표는 대표적인 운동권 출신으로 정계에 입문한 반면 주 원내대표는 경북 울진에서 태어나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지내다 정치권에 발을 들였는데요. 지역구도 수도권과 대구여서 접점이 크게 없는 편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정책위 의장을 역임하며 수많은 국회 내 협상과 정책을 들여다본 정책통, 전략통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요. 때문에 두 사람의 케미를 기대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앞서 높은 케미를 자랑했던 협상 파트너로는 홍영표, 김성태 원내대표가 꼽히는데요. 두 사람은 같은 노동계 출신으로 평소 친분이 있어서 국회 협상에서도 대부분 원만한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 오늘 첫 만남에서 남은 법안 처리를 위해서 오는 20일 통 크게 본회의를 열기로 전격 합의했죠. 덕분에 20대 국회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됐는데요. 두 원내 수장의 케미가 21대 국회에서도 쭉 이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 키워드입니다. 어제였죠. 문재인 대통령이 열린민주당 최강욱 신임 대표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요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는데요. 단순히 취임 축하 전화라고 했지만 여러 가지 해석들이 분분한 가운데 민생당이 전화 내용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나서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어제 오전 문 대통령은 열린민주당의 초대 당대표로 선출된 최강욱 당선인에게 전화를 걸어 선거 기간 겪었을 노고를 위로하고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열린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이 보도 자료를 내면서 알려지게 됐는데요.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 문제에 있어서 열린민주당의 역할을 당부하며 빠른 시일 내에 식사라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자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민생당은 오늘 이현기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대통령이 추 대표에게 축하와 당부의 전화를 하고 그 내용의 일부가 공개된 상황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는데요. 민생당의 헌법 소원에 따라 위성정당의 위헌성에 대한 본안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행여 대통령의 전화가 선거법 악용으로 발생한 위성정당 등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민생당은 선거 기간 내내 집권 여당의 지도부조차 인정하지 않았던 열린민주당이라고 지적하면서 의석 3개 또한 법의 맹점으로 인한 파생물인 만큼 문제투성의 선거법 개정에 함께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최강욱 대표와의 통화 사실이 알려진 직후 정치권 일각에서 열린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의 합당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자 최 대표는 너무 나갔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대통령의 축하 전화가 여당과 열린민주당과의 관계 변화 신호탄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의 정치 키워드입니다. 지난 4.15 총선 이후 참패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미래통합당 황교안 전 대표. 그동안 좀처럼 모습을 보이지 않아서 근황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최근에 측근을 만나기 시작하며 활동을 재개한 황 전 대표가 낙선한 종로를 떠나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총선 당일 밤 이낙연 전 총리와의 맞대결에서 패배한 후 대표직 사퇴를 전격 발표한 황 전 대표는 한 달 가까이 두문불출해왔는데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그가 최근 자신이 출마했던 종로구에 장학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올해 거주할 집도 찾는 중이라는 소식이 측근들을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황 전 대표의 종로구 장학재단 설립 추진은 선거 기간 중 종로 지역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는 취지라고 하는데요. 정가에서는 황 전 대표의 이 같은 움직임이 종로를 정치적인 근거지로 삼아 대권에 도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분위기입니다. 종로 지역구가 역대 대통령 2명을 배출했던 곳이니만큼 다음 대권 도전 의지를 보였다는 분석인데요. 황 전 대표는 당분간 여의도와는 거리를 두고 독자 행보를 이어가다가 차기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는 내년 초쯤 정치 일선에 복귀하는 것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측근들과 만난 황 전 대표는 마무리할 시간 없이 갑자기 사퇴한 데 대해서 회한이 있단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한 달간의 잠액을 마치고 복귀를 위해 기지개를 켜고 있는 황 전 대표가 종로를 발판으로 해서 보수 진영의 대표 주자로 다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요? 이상 오늘의 정치 키워드 탑3였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오늘부터 새롭게 신설되는 코너입니다.
정치권 동향과 이슈를 대기자의 시선으로 날카롭게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 기자. 앞으로 함께해 주실 두 분입니다. 성한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최병묵 TV조선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뭐 서로 잘 아시죠? 오랫동안 활동하셨으니까. 네, 언론계 80년대부터 네. 현장 기자 같이 했고요. 네, 아주 저희가 원래 같은 회사 출신입니다. 출발이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뭐 서로 스타일 어떻게 보십니까? 성 기자는 우리 최병묵 위원 어떻게 보세요? 뭐 굉장히 합리적으로 분석하시고요. 네. 일단 이 정치 해설도 어떤 태도가 중요하거든요. 자기 생각을 강요하지 않고 조리 있게 설명하는 이게 중요한데 우리 최병묵 의원은 그런 면에서 아주 탁월한 분이시죠. 그런 유형이 좀 정치를 해야 되는데 어떤 성한용 기자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저희는 정치를 분석하는 게 직업이죠. 네. 정치를 직접 하면 저희도 나가서 아마 싸우게 될지 스타일이 모릅니다. 바뀔 거다. 네, 그렇습니다. 성한용 기자 어떻게 보세요? 스타일을? 아니, 저하고 이제 같은 신문사 원래 출신이고 네. 그래서 뭐 옛날부터 잘 알죠. 그런데 뭐 사실 한겨레 신문이라고 하면 이제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흔히 이제 바깥에서 뭐 이렇게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고정관념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자리에서 정말 보기 어려운 두 분을 패널로 모셨는데요. 어떤 시각과 분석으로 정치권의 속속들이 짚어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오늘의 첫 번째 토크 주제 먼저 성 기자님께서 어떤 내용을 준비를 해주셨죠? 예, 20대 국회가 5월 29일 임기가 끝나고요. 5월 30일부터 네.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는 이제 총선거 한꺼번에 전원을 다 바꾸는 거죠. 그래서 21대 국회가 5월 30일 임기가 시작되면 이제 새로 원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 원 구성 협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전망을 해보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원 구성 협상에 대한 전망. 항상 뭐 총선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개원이 되면은 늘 떠올리던 단어가 지각 개원 떠올리는데요. 그렇죠. 원래 지금 이제 국회법에 따르면은 임기 시작 이후 7일째의 임시회를 개의하도록 돼 있는데 그러니까 한 5일쯤 전후 되겠죠. 이번 제 날짜 지켜질 걸로 보십니까? 아직 시작도 못했죠. 역대 국회에서 지켜진 적이 없고요. 지금 굉장히 좀 미묘한 기간입니다. 사실은 20대 국회 임기가 안 끝났기 때문에 20대 국회의 마지막 원내대표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관리에 따라 4년에 한 번씩 이 기간에는 새로 뽑힌 원내대표들이 이제 남은 마무리 작업까지 하는 이런 기간이죠. 그러니까 21대 원내대표단이 이미 가동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김태년 의원 원내대표가 주호영 의원 마침 부친상을 당했는데 대구에 상가에 가서 처음 만났고요. 오늘 오후 2시에 공식적으로 처음 상견례를 했습니다. 두 가지 합의사항을 기자들한테 발표를 했어요. 5월 20일에 본회의를 연다. 구체적인 법안을 원내수석이 합의하도록 한다.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20대 국회 마무리부터 잘 하자.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은 그 이후에 얘기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 과정이 된 협상이었다라고 보는데 일단 뭐 두 사람 간의 흔히 케미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다른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아니 왜냐면 원구성 협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느 상임위원회를 어느 당이 가져가느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사실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법사위를 먼저 지목을 했죠. 그리고서 법사위에 뭐 체계 및 자구 수정 뭐 이런 기능을 없애겠다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법사위가 훨씬 더 양당의 이 각축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법사위는 사실 그 체계 및 자구 수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로 그 법사위원들이 법사위원회를 잘 안 가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고. 그런데 국정을 이제 책임지고 수행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사실 법사위원회를 가져와야 된다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2004년 이후에는 야당이 맡아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여당이 아마 법사위원회를 지금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 그거부터 좀 전운이 감돌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만약에 민주당이 굳이 법사위원회를 가져가겠다고 얘기를 한다면 그거 아마 미래통합당도 다른 어떤 대가 관계가 없이 법사위를 순순히 내주지는 않을 것으로 봐요. 물론 의석 차이가 워낙 많이 나지 않습니까? 뭐 177석이니까 그런 점으로 본다면 뭐 지금 이제 김태년 원내대표가 표결을 하겠다고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표결은 이제 물론
그 17대 국회 훨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은 이 야당에 분배해 준 지가 얼마 안 돼요. 13대부터 시작이 됐죠. 1988년 이후부터 네. 시작이 됐거든요. 여소야대 시절부터. 그렇기는 하지만 아마 그 이후에 가져온 관행을 이번에 한꺼번에 깰 수 있을까? 의석이 많다고 해서 그 부분은 좀 미지수입니다. 네, 법사위 관련 양쪽에 다 주장이 일리가 있는데요. 야당은 그렇죠. 관문이라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예, 그런데 그건 일종의 기선 제압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원구성을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됩니다. 의장, 부의장, 의장단 선출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개원식을 해야 되고요. 지금 그것도 시작을 안 했어요. 그리고 법사위가 문제가 아니고 특별위원회, 예결특위까지 포함해서 18개 상임위원회를 18개 위원회를 의석 비율에 따라 이제 나눠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위원회를 어디가 가져갈 것인지 아직 사실은 얘기를 꺼내지도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일종의 왜 선빵이라고 하나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법사위 얘기부터 꺼낸 것 같은데. 지금 몇 개는 언론사에서 대개 추정해서 몇 개씩 남다 얘기하는 거죠. 그건 의석 비율에 따라 하는 거니까 뻔한 거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국회의장, 부의장 선출부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상임위원장 배분으로 들어갈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예. 네, 여당 몫의 국회의장은요. 6선의 박병석 의원과 5선의 김진표 의원 양자 대결로 가는 분위기인데 벌써 손편지도 쓰고 뭐 메시도 보내고 표심 잡게 나섰다고 하는데요. 역대 국회의장들이 그래도 좀 더 다선을 한 의원이 더 유력을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이제 김진표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박병석 의원보다는 연세가 좀 많잖아요. 그런데 5선이거든요. 박병석 네. 의원이 6선이고. 그런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국회에서는 나이보다는 선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아마 물론 이제 의원들이 당선자들이 뽑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대개의 과거 관례를 보면 선수가 높은 분이 조금 유력했어요. 네. 그런 점에서 이번에도 아마 5선보다는 6선이 조금 더 유력하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내 의원들 얘기는 약간 다른 것 같아요. 특히 당선자들은 아직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25일에 이제 그 당내 경선을 해야 되는데 들어보고 결정하겠다. 이런 분들이 자유경쟁 분위기인가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두 분이 이제 강력하게 의사표현을 하셨고 특히 이번에 초선 의원 당선자들은 아직 누가 누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은 5선하고 6선하고 뭐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 한 3선 이상이면 다 좀 높은 사람들인데 네, 좀 들어보고 판단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박병석 의원은 이제 대전 7개 지역구를 다 민주당이 이겼기 때문에 어떤 충청권 지분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선수뿐만 아니고 이제 그런 부의장 경력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부의장 경력도 있고 이번에 또 3수째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내 약간 동정 여론도 있어요. 다선 의원들 사이에서는 그런 게 있고 그런데 김진표 의원은 또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이제 경제가 어려우니 국회의장도 경제 전문가가 하는 게 좋겠다. 뭐 굉장히 명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김진표 의원은 이런저런 자리에 도전할 때마다 중요한 명분을 경제 전문가를 항상 넣어서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그렇게 아니 근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논평을 하다 보면 사실 국회의장과 경제 전문가는 큰 상관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아마 코로나19 상황을 얘기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아마 본인이 이제 의원들한테 접근하는 하나의 매개체로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경제라는 단어를 들고 온 것 같은데 사실은 뭐 원내대표 경선이나 이 국회의장 또는 부의장 경선이나 이런 부분이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선수나 이념이나 뭐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일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하나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좀 조심스러워하더라고요.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당내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너무 치열하게 경쟁을 하다 보면 잘못하면 욕을 먹을 수 있다 해서 내부적으로 굉장히 뜨겁지만 조용하게 좀 경쟁을 하는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여당 몫의 부의장 관련해서 지금 김상희 의원, 여성 의원들은 지금 추대를 해놓은 상황인데 다른 뭐 도전하는 남성 부의장 후보들도 있고 하는데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게 참 믿어지지 않는 21대 국회인데 여성 국회 부의장이 한 명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도전했다 실패한 분은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제 의원들이 선출을 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요. 또 여성 의원들이 그렇게 다선 의원까지 하기가 쉽지가 않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찬스가 온 거죠. 4선의 김상희 의원, 경기도 부천 소사 이분이 이제 강력하게 의사를 밝혔고요. 또 여성 의원들,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김상희 의원으로 가자. 그래서 이제 남성 의원들 5선에 여러분이 계세요. 변재일, 이낙연, 설훈, 이상민, 송영길, 조정식, 안민석 많이 있죠. 근데 이분들 중에
나설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변재일, 이상민 이런 분들은 나서고 싶은데 여성 의원들이 가서 나오지 마라. 이번에 여성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네. 이제 워낙 그 여성들의 어떤 국회 부의장 해야 된다는 명분이 강하기 때문에 그 분위기에 좀 약간 압도를 당하는 지금 현재 분위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글쎄요, 뭐 남성 의원들이 훨씬 더 많은데 뭐 제가 보기엔 뭐 그거보다도 저는 이런 변수를 하나 고려하고 싶어요. 사실은 이제 의장이 누가 되느냐. 이제 민주당의 경우에는 의장과 국회 부의장 한 석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교수단체가 뭐 둘 정도일 때.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하나는 뭐 미래통합당에서 이제 차지할 거고, 그러면 하나는 이제 민주당 몫이 될 텐데, 그러면 이제 의장이 누구냐 그러는데, 의장이 예를 들어서 지금 김진표 의원이 됐든 박병석 의원이 됐든 간에 사실은 호남 배려의 부분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호남에서 한 석 빼놓고 사실은 전 의석을 가져왔잖아요. 그러면 민주당 기준으로 보면은 호남에서 어때든 의장단에 한 명 정도를 넣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남녀를 불문하고. 저는 아마 그런 요구도 의원들 간에 좀 있지 않을까. 지금 뭐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제 좀 임박하면 선출이 그런 얘기도 전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의장이 누가 되느냐에 약간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성별 기준으로 이제 여러 가지 따져볼 수도 있지만 다른 또 집단 단위로 대표 선거 따져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네요. 아까 앞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 추가 질문 이걸 좀 드려보겠습니다. 맨날 총선 끝에 서로 이제 국회원 구성을 하게 되면은 지각개원 얘기가 나온다 했는데, 이렇게 지각개원뿐만이 아니라 평상시에 국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 같은 게 좀 필요할까요? 어떨까요? 국회법 개정이라든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라든가 뭐 절반만 준다든가 뭐 이런 거. 예, 민주당에서 일하는 국회법 만들자는 이게 이제 그런 취지죠. 그게 꼭 뭐 정치적으로 유리해서 요구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여야가 국회라는 기관 안에 같이 있지만 또 삼권 분립에 따르면 행정부, 국회, 사법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국정을 끌어가야 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회에서 좀 여야가 너무 싸움만 하지 말고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여야가 맞서다 보니까 서로 이제 기싸움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일을 못 하고 있고 원구성 협정도 늦어지는 측면이 있는데 한꺼번에 고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현실이 있고요. 또 경로 의존성도 있고. 그렇죠.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 왜 그러냐면 사실은 그 국회를 원만하게 이끌어가려면 무조건 다수결 원칙을 지킨다고 하면 원만하게 끌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당이 이제 대개의 경우 여당이 다수 아닙니까? 여당이 다수인데 그럼 여당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게 그러면 이제 일하는 국회가 될 가능성은 있죠. 그러나 야당은 또 야당이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목표를 위해서 때로는 싸워야 되고 때로는 막아야 될 때도 있단 말이죠. 저는 그 싸우거나 막거나 아니면 또는 뭐 국회에 불출석하거나 하는 부분도 의정활동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미래통합당이 여당일 때는 일하는 국회 얘기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야당이 되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쏙 들어갔잖아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뭐 일하는 국회다 하는 뭐 물론 일을 해야죠. 그러나 그 일의 범위에 상당히 그 광범위한 포괄적인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야당이 반대하는 건 일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는 너무나 여당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봅니다. 13대 국회 때부터 이 원칙이 바뀌었거든요. 그전에는 여당이 다 독식을 했는데 그랬죠. 13대 1988년에 여소야대 처음 된 다음에 여소야대 다당제가 처음 됐었죠. 그렇습니다. 4당 체제에서 이제 야당도 상임위원장을 하는 그 전통이 지금도 지켜지고 있고요. 이번에도 아마 지켜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아까 우리 그 최 기자가 여당에서 원내대표가 정협상이 안 되면은 그냥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하겠다. 물론 국회법상에는 그런 건데요. 뭐 이 관련 얘기가 더구나 지금 야당에서 지금 뭐 통합하겠다라고 통합당과 한국당이 말은 하지만은 또 일부에서는 독자적인 교섭단체기까지 나오고 있고 하는데 이 관련 여러 가지 좀 얽혀 있는 것 같은데 이 관련 얘기를 오늘 주제로 삼았어요? 제가 그 발제를 한 이유는 사실은 저는 어떻게 봤냐면 그 민주당하고 더불어시민당이 합당을 완결지으면 그러면 아마 미래통합당과 그 미래한국당도 합당을 할 것이다. 그렇게 봤거든요. 왜냐하면 서로 눈치를 보는 거로 봤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제3교섭단체하고 엮여 있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더불어시민당의 경우에는 3석을 더 확보하면 교섭단체가 되고 지금 미래한국당은 1석만 확보하면 교섭단체가 되거든요. 근데 어느 한 당이 만약에 교섭단체를 만들었을 경우에 그게 제3교섭단체가 되거든요. 그러면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러니까 서로 눈치를 보면서 상대당이 만약에 교섭단체를 만들지 않고
당초 약속대로 합당을 하면 우리도 합당을 하겠다. 이런 것인 줄 알았더니 요즘에 조금 분위기가 바뀌는 것 같아요. 어제 오늘 미래한국당 쪽에서 뭐 교섭단체를 만드는 것도 뭐 검토 대상은 별로 아니다. 그러니까 그냥 19석이잖아요, 현재. 네. 19석인데 19석을 유지한 채 모당인 미래통합당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지켜보겠다. 이런 쪽으로 바뀌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좀 짐작이 되더라고요. 아, 그러면 지금 원유철 대표의 임기 연장 관련해서 전대를 연임한 이런 얘기 나오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래통합당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예를 들어서 미래통합당이 만약에 해산을 하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그 시나리오가 있어요. 지금 미래통합당 내부에는. 아니 왜냐하면 일부 의원들이 야 이럴 바에야 차라리 해산해버리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진로가 명확하게 지금 규정이 안 돼 있어요. 지금 미래통합당인가요? 미래한국당인가요? 그렇죠. 미래통합당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한국당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자기의 모당이잖아요. 예. 모당, 어머니당인데 이 어머니당의 운명이 어느 쪽으로 갈지 지금 명확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예. 그렇죠. 그 기류를 좀 보겠다는 것으로 저는 짐작이 됩니다. 미래한국당을 워낙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당원에다가 대표 임기를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5월 29일로 명기를 해놨어요. 근데 그때까지 이게 혹시 통합이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좀 대표 임기를 연장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 건데요. 예. 오늘 주호영 미래통합당 대표 권한대행이죠. 이분하고 원유철 대표 미래한국당의 대표 이 두 분이 오후에 갑자기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부 기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야, 그냥 전격적인 합당 선언을 하나 보다 했는데 결과는 그게 아니고요. 조속히 합당을 추진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서 합당 논의 기구를 구성해서 조속하게 논의를 마무리하겠다. 아니 이게 이제 객관적으로 위성정당, 뭐 당사자들은 자매정당이라고 했는데 그냥 합치면 되지 무슨 합당을 하기 위해서 무슨 논의 기구를 구성을 하는 건지 좀 어리둥절한 상황이 오늘 오후에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생각들이 다른 것 같아요. 미래한국당에서는 뭔가 좀 몫을 챙긴다든가 또 원유철 대표 입장에서는 어떤 자기의 정치적인 가치를 좀 높이는 기회로 활용하려는 생각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이 좀 듭니다. 글쎄, 제가 보기에는 뭐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 지금 이제 미래통합당의 경우에 사실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를 꾸리느냐 꾸리지 않느냐도 아직 결론이 안 났어요. 그거는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아마 김종인 그 전 대표를 찾아가서 뭔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임기 문제도 있고 권한 문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종합적으로 결론이 나야 아마 미래한국당과의 통합 문제도 좀 어느 정도 가닥을 잡지 않을까. 그러려면 그 21대 임기 시작하는 그 기간 5월 30일은 좀 넘기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임기 연장을 추진하는 것으로 봅니다. 아까 순서로 봤을 때는 민주당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본다고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결론이 끝났고요. 네. 끝나서 그거는 이제 당초에 제가 예상했던 건데 이제 틀린 얘기가 됐고 그리고 지금 이제 남은 것은 미래통합당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을 미래한국당이 좀 약간 관망하고 있다는 거죠. 아까 미래통합당의 전망에 대해서 해산 해체까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 있나요? 어떤가요? 좀 봐야죠. 뭐 우리나라 정당 무슨 일이든 벌어지니까 좀 두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원구성하고 좀 연결이 돼 있어요. 만에 하나 미래한국당에서 무소속 의원을 영입을 해서 교섭단체를 만들 경우 제3교섭단체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 교섭단체의 상임위원장 배분을 하는 게 맞을까요? 맞지 않을까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냥 단독으로 원구성을 하겠다. 이런 이해찬 대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 이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미래통합당 내부 사정이 복잡한 거는 그 맞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원구성 협상을 해야 되는데 미래한국당은 그냥 우리는 그 딴 살림 그냥 웬만하면 차리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이걸 상황을 좀 먼저 정리하는 게 옳을 것 같고요. 미래한국당 안에 의원들도 우리가 교섭단체만 만들면 상임위원회 한 명씩은 대충 간사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숫자가. 그래서 간사? 내가 그거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어? 이렇게 이미 좀 설득이 많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좀 옳지 않습니다. 이건 국민들 앞에서 우리가 자매정당이다 이렇게 해서 표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저것 따질 계제가 아니고 일단 무조건 합당을 한 다음에 어떤 뭐 김종인 위원장을 모시든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렇죠. 아니 그거는 이제 저는 가치의 문제라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미래한국당이 교섭단체를 만들 경우를 전제로 했을 때 이제 그런 얘기고, 제가 알기로는 미래한국당이 가능성이 지금 없는 쪽으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래한국당이 교섭단체를 만들려고 노력을 안 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냥 19석을 지키고 그 모당의 그 상황을 좀 지켜보자, 이런 차원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신 당장은 통합하지 않을 거다. 당장은 통합이 좀 어렵지 않는가? 왜냐하면 그 미래통합당이 어떤 상황이 될지를 지금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매정당에서 예측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위중한 상황이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원 구성의 지연 요인이 될 수 있겠네요, 성 기자. 그럴 위험이 매우 높죠. 근데 뭐 원구성이야. 원구성이 어차피 교섭단체끼리 협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뭐라고 그럴까요? 정책의 명분을 얘기하는 거하고 실제 속셈하고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지금 미래통합당 의원들한테 물어봐도 아니 그 원유철 대표가 무슨 생각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원유철 대표가 정치를 굉장히 오래 한 분이기 때문에 좀 당당하고 정확하게 국민 앞에 설명을 하고 결단을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원유철 대표도 있지만은 그 한국당 내부에서 기류가 조금씩 다르다. 정운천 위원 등의 경우는 상당히 그렇습니다. 독자적인 교섭단체 구성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쪽인가 하면. 왜냐하면 미래한국당에서 최다선 의원입니다. 재선이니까. 유일하게 재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본인이 좀 욕심을 낼 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아마 제가 보기엔 대세에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21대 국회 출범과 원구성을 앞두고 여야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략이 벌써부터 치열해지는 모습인데요. 두 분의 한 줄 논평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21대 국회 임기 시작하고 가급적 이런 시일 안에 곧바로 일하는 국회 모습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제목을 어떻게 잡았냐면 싸움은 끝났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총선에서 압도적인 다수의 국민이 민주당을 지지했거든요. 저는 그 민의를 야당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서로 협조할 부분을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이 협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미래통합당이 인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요정치클럽 기자 대 기자, 지금까지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 기자, 최병묵 TV조선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일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전남 해안과 제주를 시작으로 오전에 비가 전국 곳곳으로 확대되겠는데요.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안전사고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